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하기에 집에 일찍 와서 문 꼭 닫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라서 일찍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냥 문득 오랜만에 목요일에 찾아오면 어떨까, 찾아뵈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게 되었네요. 글쎄요, 저는 언제나 마이크 앞에 앉으면 기분이 좋아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그 생각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이 밀려옵니다. 네. 참, 전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진심이 어떨 때 전달된다고 생각하세요? 생뚱맞죠? 갑자기 진심 타령이라니? 이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책에 진심을 알아보는 법이라고 꼭지가 나오는데, 그 꼭지를 읽고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짧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은 제가 밑에 시간을 남겨두었으니까 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은 어떨 때 진심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세요? 야, 내 말 진심이야. 믿어줘. 야, 나 진짜 변하지 않을게. 나 믿지? 한 번만 나 믿어줘. 마지막이야. 정말. 이런 절실해 보이는 말들, 그리고 표정, 목소리. 저는요, 나이가 한 30이 넘어가고부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많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꽤 많이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다 사라졌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그렇게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하고는 좀 가까이 지내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게 된 거겠죠. 진심이라고, 내 말이 진짜라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 왠지 한번 봐줄 것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뭐랄까, 좀 절실해 보이는 말, 그리고 표정, 왠지 내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 내가 한번 희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몸짓과 말투에 한 번 두 번 속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진심이란 단어를 앞세우는 사람의 말은, 그들의 진심은 오래가지 않는구나 하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야, 그래도 진심 어린 말도 필요하지 않아? 그래야 마음이 전달되지, 소통이 되지. 이해는 돼요. 근데 저는 진심이 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진심이야, 믿어줘, 진짜야 하는 그런 절실함이 가득 담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평소의 말, 그리고 평소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일상에서 하는 말, 그리고 그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이 모여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심이야, 믿어줘라고 절절한 말투로 제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제 마음은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제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되짚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러면 금세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난 참 하는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쩌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가늠해 보듯이 내가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 자신이 진짜 믿음이 가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못 믿을까? 그러면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참 말이라는 공수표를 남발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허울뿐인 구호, 내일부터 달라지겠다는 결심, 도무지 지켜지지 않는 약속, 왜 하는지 모를 약속들을 내 자신과 막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신나가지고 뭐 당연스럽게 내일 안 지키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못 믿게 되고 내가 미워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하루하루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좀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냥 왠지 그냥 제 추측이에요. 왠지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하루하루의 합이 순간의 감정에 치우친 그 결심의 한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타인을, 그리고 나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심 어린 그리고 절절한 말 한마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사소하게 지나가는 매일매일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걷는 속도는 매우 느리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걸 보니 잘 가고 있는 건 맞나 봅니다. 그래요. 한 30 지나고부터는 진심이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줄었다고 했죠. 왠지 40이 가까워질 때쯤이면 말만 앞세우는 제 자신을 조금 덜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좀 더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정돈된 하루하루, 비록 지금 다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조금씩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냥 짧은 단상이었어요. 너희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라는 임태주 작가님의 에세이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놈은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크게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요, 지워졌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진심을 알아보는 법. 나의 진심은 무엇으로 진심일까? 너의 정말은 진짜로 참말일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정말이다.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예쁘다고 감탄한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믿어달라고 호소할 때, 나는 정말에 악센트를 넣어 말했다. 정말 진심이야. 믿어줘.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도 썼다.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을 넣으면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도 했다. 쉽게 용서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이란 말을 남발할수록 점점 나의 진심이 뭔지 모르게 되었다. 정말이 없었다면 나의 진심을 살피는데 더 애를 썼을지도 모른다. 이해받고 용서받고 믿음을 얻기 전에 나의 언행을 바르게 다잡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 진심이란 말도 홀로 세워놓고 보면 초라해 보인다. 무수한 친절과 그리고 예의로 치장된 관계들의 말 속에서 어느 마음이 진심이고 또 거짓인지 잘 분간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마음은 너무 드러내도 문제고 너무 안 드러내도 문제다. 그래서 진심은 참 까다롭다. 나는 진심이 겉으로 드러난 정황 혹은 정도를 가리켜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나 식당, 물건에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된다. 진정성의 농도, 진심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진심은 일종의 자본이다. 이 진심의 핵심, 진정성의 요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양적으로 사용하면 진정성이 된다. 곰탕집이 있다. 뼈를 전기솥에 넣고 서너 시간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고 꼬박 하루 동안 장작불로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다고 해보자. 재료가 똑같다면 이 곰탕집에 부여된 시간의 차이가 진정성의 농도일 것이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과 바쁘더라도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의 차이가 관계의 진정성을 가른다. 시간이야말로 확실한 진심의 지표다. 오늘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전 재산을 가지고도 사지 못하는 가치를 지닌다. 우리 모두는 시간 앞에서 유한한 존재들이다.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있다는 말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어주고 있다는 말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내 목숨은 사용된다. 그래서 인생에서의 시간은 어느 것에 더 목숨을 소비하고 사용했느냐의 결과를 말한다. 나는 미워하는 시간보다 사랑하는 시간을, 잊으려 하는 시간보다 그리워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한다. 나를 위한 유익과 그리고 즐거움을 구매하는데 내 목숨을 지불하려고 한다. 나는 자주 나에게 타이른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목숨을 분산하지 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주어라. 그렇게 진실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해라. 그래야 목숨이 흩어지지 않고 집약되고 또 축적된다. 그 집약과 축적의 관계를 사람들은 막역한 사이라거나 베스트 프렌드라거나 단짝이라거나 삼총사 같은 말로 부른다. 정말은 정말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은 진심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1순위로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지 않은 목숨의 몰입이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만큼 진짜가 없고 그 시간만큼 정말인 것은 없다. 시간이 진심이다. 가끔은 혼자여도 좋다. 지금 통화 가능해요? 누구랑 같이 했어요? 마음 가는 사람이 전화해서 내게 묻는다. 나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좋다. 바쁘다거나 옆에 누가 있다고 하면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겠다는 그런 살피는 마음이 들어있다. 혼자 있다면 내가 좀 더 친근하게 굴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암시가 담겨 있다. 내가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되어주면 어떻겠냐 하는 은근한 다정도 품고 있다. 아니에요. 혼자 있어요. 나는 혼자 있다고 해낙낙한 목소리로 말한다. 벌써 이 사람과 이어질 말들을 기다리게 된다. 혼자 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 있어요. 혼자였는데도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말한다. 당신은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 같은 혼자, 그것의 기분을 알까 모르겠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시무룩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고 느긋했다. 나는 사실 혼자 있어요 라는 말 앞에 당연히란 부사를 넣고 싶었는데 뺐다. 당신밖에 없어서 당연히가 분명한데 너무 없어 보일까봐, 너무 쉬워 보일까봐 너무 마땅한 그 말을 빼고 말했다. 불현듯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다. 사람 일이란 알 수 없으니 어느 날 진짜 혼자가 된다면 당연히가 불길한 예언이 될까봐 꺼리는 마음도 있다. 지금은 혼자 있어요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을 꼭 집어 한정적이란 뜻을 밝히는 건 어땠을까? 언제나 혼자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잠시뿐이죠. 사실 지금도 혼자란 생각은 안 들어요. 안전하게 혼자가 되어보고 싶은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불안하게 우리이듯이 불완전하게 혼자인 거죠. 지금은 혼자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도 인간은 홀로이다. 홀로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도 사랑을 지속할 수 있다. 고독은 혼자인 내가 분리된 또 다른 혼자에게 나아가도록 만든다. 발목이나 겨우 잠기는 옅은 사랑이다. 언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불가능하다. 너라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고 너를 탐닉하는 건 너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들이 문을 닫아 걸고 면벽 수행을 하는 것이나 봉쇄수도원의 수사들이 침묵과 고독에 투신하는 이유는 자아의 최대치를 만나기 위해서일 것이다. 마음이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 다른 잡다한 것을 지우고 마음만 도열하게 극대화해서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것일 거다. 외로움과 쓸쓸함은 고독과 다른 상태다.
심심한 상태는 잠시 외로운 상태인데 타의적이다. 고독은 심심하지 않고 자발적이다. 고독과 만날수록 나는 고독과 가까워진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타인과의 관계, 외부적인 관계에서 오는 감정이라면 쓸쓸함은 나와의 관계, 내부적 관계에서 오는 단절이다. 고독은 단절의 감정이 아니라 몰입의 감정에 가깝다. 몰입은 중심을 집중하기 위해 주의를 거두는 상태이다. 고독은 고독을 뺀 나머지를 모두 소거한다. 그렇게 고독이 팽창하면 혼자의 존재가 있음으로 가득해진다. 혼자 있을 줄 안다는 건 자신을 돌보고 아낄 줄 안다는 뜻이다. 혼자일 때도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는다. 그리워하느라, 미워하느라, 밀어내느라 누군가와 있기도 한다. 치열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애써 자기를 긍정하느라 사투를 벌이는 혼자도 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약해지고 강해진다. 고독은 어쨌든 강렬하게 나를 느끼는 것이고 그런 혼자의 느낌은 살아있는 동안의 선물이다. 지금 혼자에 있어서 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독차지하고 있다. 정말 혼자 있고 싶은데 별 때문에 고독이 시끄럽다. 당신은 혼자 있느냐고 내게 전화를 해온다. 나는 설레고 나의 고독은 망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마다 우리 집에서도 다음의 질문이 반복된다. 우리도 강아지 키워볼까? 아이들은 적극적이고 나는 적극적으로 말리는 입장이다. 결국엔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떠맡게 될 걸 아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제목은 개가 아니라 키우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개를 책임질 수 없는 주인, 책임진다는 게 뭔지 모르는 주인, 개의 습성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인, 그러면서도 개를 사랑한다고 믿는 주인. 개가 아니라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은 아이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개를 키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릴 때 이웃집에서 키우던 영리하고 용맹한 세퍼드를 잘 길러보고 싶고 빠르고 침착한 그레이하운드와 지칠 때까지 달려보고 싶다. 이름도 이미 정해놨다. 두 글자 이름이 잘 각인되고 부르기도 좋다고 해서 셰퍼드는 망고, 그레이하운드는 키위다.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다. 그런데도 난 아이들 앞에서 개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키우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믿는다. 함부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을 참아내는 것도 때로 사랑보다 더 좋은 사랑일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랑에는 준비도 필요하고 여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 개와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도 필요하다. 연애와 달리 결혼은 실전이라서 연습이 없지 않은가. 개와의 동거도 마찬가지다. 반려란 사육이 아니라 짝과 짝의 관계를 의미한다. 친구가 되어 서로를 보살핀다는 의미가 반려 안에 담겨 있다.
그러니 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사랑을 투입하거나 적정거리에 유지한 실패한 관계는 반려의 실패다. 내가 그 정도로 성숙했는지 의문이 든다. 개를 키우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권한다. 개를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럼 고양이를 한번 키워보세요. 나는 속으로 대답한다. 키우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좋아해서 참는 거랍니다. 정말로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걸 잘 드러내지 않는다. 서툴러서 다치게 할까봐, 어설퍼서 아프게 할까봐.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이렇게 연민하는 마음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랑이 꼭 옆에 두는 것,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리워하는 것, 마음을 분명히 하는 것도 사랑이다. 말의 표정. 거리를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자는 사이건 같이 일을 하는 사이건 되게 최악의 상황이 되면 공간을 분리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렇게만 해도 얼마간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사회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은데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될 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괴로워진다. 군대는 딱 그런 곳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울 수가 없다. 전출도 마음대로 안 되니 버티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어느 선임병이 있었다. 그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었다. 다른 병사들처럼 나도 그에게 먹잇감이 되었는데 내무반 생활이 아주 죽을 맛이었다. 차라리 야외 훈련을 나가는 게 더 편할 지경이었다. 괴롭힘을 당하는 후임마다 그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다. 휴가를 다녀오면 선물을 갖다 바치는 유형도 있었고 입에 혀처럼 달라붙어 아양을 떠는 유형도 있었다. 내가 그에게 택한 거리두기 방법은 정중한 말투였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조금씩 장난도 치고 가벼운 농담도 하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사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웃음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무시하는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덜끝만큼도 당신에게 내 감정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계급이 올라가고 내가 내무반의 주축이 되었을 때도 그에게 정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가 제대를 앞둔 때에도 바짝 군기가 든 신병처럼 말했다. 친근한 말투나 경계를 둔 말투를 그에게 쓰지 않았다.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을 것이다. 자신이 나에게 아주 정중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가 제대하는 날까지 말의 거리를 풀지 않았다. 언어를 주고받았을 뿐 그와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나는 그가 무겁게 깨닫길 바랬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상대가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말을 건네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외면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말에는 표정이 있고 그 표정은 감정을 투영한다. 말의 표정이 관계의 거리다. 김 병장님, 사격 훈련 있습니다. 애는 표정이 없다. 김 병장님, 사격 훈련이지 말입니다. 애는 교감을 확인하는 표정이 있다. 점심 뭐 먹을까? 우리 뭐 먹을까?
다르다. 말의 뉘앙스, 어감은 마음의 표정이고 감정의 거리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을 배제한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관계의 거리를 살펴야 한다. 말로 존중하고 말로 칭찬하고 말로 인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 1mm 다가서는 건 달나라가는 궤도를 구하는 공식만큼 어렵다. 마음 한 줌을 얻지 못하면 100마디 아름다운 말이 내 것이 아니다. 삶에 응답하는 중. 뭐 하는 중이야? 만화책 보고 있어. 뭐 공부하고 있었어? 아, 영어 숙제하는 중이었어. 그 친구랑 어떻게 됐어? 아, 고백 받아줘서 연애 중이야. 무슨 중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나 동안을 말한다. 임신 중이라거나 잠자는 중과 같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근무 중이라거나 술 마시는 중과 같은 무슨 일을 하는 동안을 말한다. 여럿 가운데 하나를 뜻하기도 한다. 중이란 말은 정말 다양하게 쓰인다. 먹고 마시고 노는 중이라고 쓸 수도 있고, 버티고 힘내고 애쓰는 중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다. 이별 중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 와가는 중이라고 쓰기도 한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와중이나 도중, 진행 중에 있다. 그 삶이 끝나면 더 이상 중을 쓸 수 없다. 죽음에는 중을 붙일 수가 없다. 입원 중, 수술 중, 회복 중의 반대는 사망이나 영면이지 사망 중이라거나 영면 중은 없다. 그래서 살아야 하는 모든 행위는 중이다.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중을 생략한다. 생각한다는 생각하는 중이고, 외롭다는 외로워하는 중이고,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중이고, 힘들다는 힘들어하는 중이다라는 얘기다. 그러다 그것이 과거형이 되면 그동안의 시간이 납작하게 압축된다. 외로웠다는 외로웠던 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리웠다는 그리웠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랑했다는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는 의미로 대수롭지 않게 축약된다. 그 내면이야 어떻든 도중에 생략되면 담담해지고 그저 지나간 일이 된다. 지금 나는 어떤 도중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와중인가? 인생이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아놓은 것이다. 길거나 짧게 하는 일이 있고, 느긋하게 하거나 서둘러서 하는 일이 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고, 좋아서 밥 먹는 것도 있고 하는 일도 있다. 어쨌거나 인생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이므로 그 모든 일이 살아있는 와중에 벌어지는 사건들일 테다. 삶 중에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는 중이고, 당신과 무언가를 먹는 중이다. 밥값을 벌어야 해서 일하는 중이고, 이왕 하는 일이라서 잘하기 위해 쓰는 중이고, 애쓰다 보니 재미도 있어서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다. 친구는 내게 전화를 하면 뭐 하고 있느냐고 그것부터 묻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거나 만화책을 보고 있다고 대답하면 심심하게 뭐 하냐고 한다. 같이 놀게 나와. 혼자 있는 중에서 친구랑 노는 중으로 바뀐다. 친구 동네에서 친구랑 노는 중에 친구랑 아는 여자애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친구랑 노는 일에 관심이 점점 꺼지는 중이고,
그 여자애에게 자꾸 설레는 중이다. 모든 게 그렇게 도중에 시작된다. 누군가는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현재 누군가와 같이 사는 중이고, 누군가와는 헤어지는 중이다. 누군가는 아직 혼자 사는 중이고, 누군가는 막 새로 시작하는 중이다. 어떤 중이건 그 중들이 보태지고 모아져서 살아가는 중이 되므로 우리는 그 중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약간의 상투적인 교훈을 얻으면 된다. 나는 침대에 앉아 이 글을 쓰는 중이고, 그 여자애는 내가 모르는 사람 곁에서 드라마를 보는 중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각자 어디선가 살아가는 중이다. 열심히 자신의 삶에 응답하는 중이다. 나를 지키는 말들. 길을 잘못 드는 때가 있다. 으슥한 골목길이었다. 불량배들이 나를 둘러쌌다. 나는 연약했고 겁이 났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쩔 줄을 몰랐다. 호주머니와 책가방의 소지품들을 탈탈 털렸다. 한 녀석이 내 가방을 거꾸로 들고 쏟았다. 나중까지 오래도록 떠오르는 건 불량배들의 인상착의가 아니었다. 땅바닥에 나뒹구는 소지품들의 환하고 처참한 몰골들, 주먹질을 피해 잔뜩 웅크린 나의 비굴한 자세. 다음 날 담임 선생님에게 이 일을 알렸다. 억울했고 아직도 떨렸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 네가 조심했어야지. 친구들과 같이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앞으로는 큰 길로 다녀. 나는 또다시 책가방을 털리고 있었고 날아드는 주먹을 피해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억울했는데 선생님은 그저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정리해버렸다. 그렇게 나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못했다. 사회생활에도 이렇게 잘못된 으슥한 골목길 같은 관계가 있다. 그걸 한눈에 보고 피하기는 어렵다. 미각을 드러내기 전까지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능적이고 예의가 있다. 쉽게 저항하기가 힘들다. 은연중에 태도를 가르치려 들고 은근하게 직업이나 능력을 깎아내리고 티나지 않게 자신이 베풀고 있음을 생색내고 자연스럽게 권위를 내세운다. 뭔가 불편하고 지분거리는데 그 말이나 행동을 바로 반박하거나 지지하기는 애매하다. 그들은 적당히 예의 있고 적당히 농담과 진담의 경계를 넘나들고 적당히 온화한 눈빛과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명 무시당했는데 이를 공론화하면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고 한동안 상대에게 끌려다녔다. 오히려 상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려고 했었고 나의 태도에 주의하고 상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나를 신경 썼다. 나는 그렇게 심리적 약자가 되어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었다. 문득 그 골목길이 떠올랐다. 그때 나의 선생님에게 회복하지 못한 비굴이 어느새 나의 근성이 되어 있었구나. 만일 선생님이 그때 이런 나쁜 자식들 이라고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들은 범죄자고 너는 피해자라고 분명히 알려줬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나는 아마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골목길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였음을 인식했을 것이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한 그런 악한도 폭력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지켜주는 말들이 늘어난다면 정의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다. 그 골목길의 아이를 만나면 당신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분명하게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건 절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네, 너의 말이 좋아서 밑줄을 그었다. 림태주 작가님의 에세이 잘 읽어봤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되게 공감되는 말들이 많아서, 공감되는 글들, 공감되는 문장들이 많아서 되게 잘 봤네요. 보통 글을 쓰는데 세 가지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랍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작가님은 막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책을 읽는 내내 들었네요. 어떻게 이런 문장을 썼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삶에 응답하는 중이라는 이 꼭지도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쵸?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것에 대한 대글을 쓴 글이잖아요. 말의 표정이란 이 글도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쵸? 누군가에게 좀 경계를 두고 싶으면, 거리를 두고 싶으면 굉장히 좀 정중하게 하는 편이죠. 굳이 이렇게 막 친한 사람한테 장난도 치고 그러지만 이 사람과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으면 말도 잘 안 놓고 그런 것들을 좀 와닿게 쓰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이거 저도 항상 많이 생각하고 있던 건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너무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강아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혼자 제가 살거든요. 자취를 하는데 제가 없을 때 강아지가 집에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안 되겠구나. 그럼 나는 정말 못난 주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요일 날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 할게요. 안녕. 바이. 진심을 알아보는 법. 나의 진심은 무엇으로 진심일까? 너의 정말은 진짜로 참말일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정말이다.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정말 예쁘다고 감탄한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믿어달라고 호소할 때, 나는 정말에 악센트를 넣어 말했다. 정말 진심이야. 믿어줘.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할 때도 썼다.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을 넣으면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기도 했다. 쉽게 용서받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이란 말을 남발할수록 점점 나의 진심이 뭔지 모르게 되었다. 정말이 없었다면 나의 진심을 살피는데 더 애를 썼을지도 모른다. 이해받고 용서받고 믿음을 얻기 전에 나의 언행을 바르게 다잡는 일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
진심이란 말도 홀로 세워놓고 보면 초라해 보인다. 무수한 친절과 그리고 예의로 치장된 관계들의 말 속에서 어느 마음이 진심이고 또 거짓인지 잘 분간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마음은 너무 드러내도 문제고 너무 안 드러내도 문제다. 그래서 진심은 참 까다롭다. 나는 진심이 겉으로 드러난 정황 혹은 정도를 가리켜 진정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나 식당, 물건에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된다. 진정성의 농도, 진심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진심은 일종의 자본이다. 이 진심의 핵심, 진정성의 요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양적으로 사용하면 진정성이 된다. 곰탕집이 있다. 뼈를 전기솥에 넣고 서너 시간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고 꼬박 하루 동안 장작불로 고아 맛을 낸 곰탕집이 있다고 해보자. 재료가 똑같다면 이 곰탕집에 부여된 시간의 차이가 진정성의 농도일 것이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과 바쁘더라도 흔쾌히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의 차이가 관계의 진정성을 가른다. 시간이야말로 확실한 진심의 지표다. 오늘 생을 마감하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전 재산을 가지고도 사지 못하는 가치를 지닌다. 우리 모두는 시간 앞에서 유한한 존재들이다.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있다는 말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어주고 있다는 말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내 목숨은 사용된다. 그래서 인생에서의 시간은 어느 것에 더 목숨을 소비하고 사용했느냐의 결과를 말한다. 나는 미워하는 시간보다 사랑하는 시간을, 잊으려 하는 시간보다 그리워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한다. 나를 위한 유익과 그리고 즐거움을 구매하는데 내 목숨을 지불하려고 한다. 나는 자주 나에게 타이른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목숨을 분산하지 마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주어라. 그렇게 진실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해라. 그래야 목숨이 흩어지지 않고 집약되고 또 축적된다. 그 집약과 축적의 관계를 사람들은 막역한 사이라거나 베스트 프렌드라거나 단짝이라거나 삼총사 같은 말로 부른다. 정말은 정말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은 진심일 때만 쓸 수 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1순위로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지 않은 목숨의 몰입이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진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만큼 진짜가 없고 그 시간만큼 정말인 것은 없다. 시간이 진심이다. 가끔은 혼자여도 좋다. 지금 통화 가능해요? 누구랑 같이 했어요? 마음 가는 사람이 전화해서 내게 묻는다. 나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좋다.
바쁘다거나 옆에 누가 있다고 하면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겠다는 그런 살피는 마음이 들어있다. 혼자 있다면 내가 좀 더 친근하게 굴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암시가 담겨있다. 내가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되어주면 어떻겠냐 하는 은근한 다정도 품고 있다. 아니에요. 혼자 있어요. 나는 혼자 있다고 해낙낙한 목소리로 말한다. 벌써 이 사람과 이어질 말들을 기다리게 된다. 혼자 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 있어요. 혼자였는데도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말한다. 당신은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 같은 혼자, 그것의 기분을 알까 모르겠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시무룩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편안하고 느긋했다. 나는 사실 혼자 있어요 라는 말 앞에 당연히 라는 부사를 넣고 싶었는데 뺐다. 당신밖에 없어서 당연히가 분명한데 너무 없어 보일까봐, 너무 쉬워 보일까봐 너무 마땅한 그 말을 빼고 말했다. 불현듯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다. 사람 일이란 알 수 없으니 어느 날 진짜 혼자가 된다면 당연히가 불길한 예언이 될까봐 꺼리는 마음도 있다. 지금은 혼자 있어요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을 꼭 집어 한정적이란 뜻을 밝히는 건 어땠을까? 언제나 혼자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잠시뿐이죠. 사실 지금도 혼자란 생각은 안 들어요. 안전하게 혼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불안하게 우리이듯이 불완전하게 혼자인 거죠. 지금은 혼자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도 인간은 홀로이다. 홀로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도 사랑을 지속할 수 있다. 고독은 혼자인 내가 분리된 또 다른 혼자에게 나아가도록 만든다. 발목이나 겨우 잠기는 옅은 사랑이다. 언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불가능하다. 너라는 고독을 사랑하지 않고 너를 탐닉하는 건 너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들이 문을 닫아 걸고 면벽 수행을 하는 것이나 봉쇄수도원의 수사들이 침묵과 고독에 투신하는 이유는 자아의 최대치를 만나기 위해서일 것이다. 마음이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 다른 잡다한 것을 지우고 마음만 도열하게 극대화해서 들여다보려고 그러는 것일 거다. 외로움과 쓸쓸함은 고독과 다른 상태다. 심심한 상태는 잠시 외로운 상태인데 타의적이다. 고독은 심심하지 않고 자발적이다. 고독과 만날수록 나는 고독과 가까워진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타인과의 관계, 외부적인 관계에서 오는 감정이라면 쓸쓸함은 나와의 관계, 내부적 관계에서 오는 단절이다. 고독은 단절의 감정이 아니라 몰입의 감정에 가깝다. 몰입은 중심을 집중하기 위해 주의를 거두는 상태이다. 고독은 고독을 뺀 나머지를 모두 소거한다. 그렇게 고독이 팽창하면 혼자의 존재가 있음으로 가득해진다. 혼자 있을 줄 안다는 건 자신을 돌보고 아낄 줄 안다는 뜻이다.
혼자일 때도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는다. 그리워하느라, 미워하느라, 밀어내느라 누군가와 있기도 한다. 치열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애써 자기를 긍정하느라 사투를 벌이는 혼자도 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약해지고 또 강해진다. 고독은 어쨌든 강렬하게 나를 느끼는 것이고, 그런 혼자의 느낌은 살아있는 동안의 선물이다. 지금 혼자에 있어서 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독차지하고 있다. 정말 혼자 있고 싶은데 별 때문에 고독이 시끄럽다. 당신은 혼자 있느냐고 내게 전화를 해온다. 나는 설레고 나의 고독은 망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마다 우리 집에서도 다음의 질문이 반복된다. 우리도 강아지 키워볼까? 아이들은 적극적이고 나는 적극적으로 말리는 입장이다. 결국엔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떠맡게 될 걸 아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제목은 개가 아니라 키우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개를 책임질 수 없는 주인, 책임진다는 게 뭔지 모르는 주인, 개의 습성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인, 그러면서도 개를 사랑한다고 믿는 주인. 개가 아니라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은 아이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개를 키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릴 때 이웃집에서 키우던 영리하고 용맹한 세퍼드를 잘 길러보고 싶고, 빠르고 침착한 그레이하운드와 지칠 때까지 달려보고 싶다. 이름도 이미 정해놨다. 두 글자 이름이 잘 각인되고 부르기도 좋다고 해서 셰퍼드는 망고, 그레이하운드는 키위다.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다. 그런데도 난 아이들 앞에서 개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키우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믿는다. 함부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을 참아내는 것도 때로 사랑보다 더 좋은 사랑일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랑에는 준비도 필요하고 여건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 개와 소통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도 필요하다. 연애와 달리 결혼은 실전이라서 연습이 없지 않은가. 개와의 동거도 마찬가지다. 반려란 세우기 아니라 짝과 짝의 관계를 의미한다. 친구가 되어 서로를 보살핀다는 의미가 반려 안에 담겨 있다. 그러니 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사랑을 투입하거나 적정거리에 유지한 실패한 관계는 반려의 실패다. 내가 그 정도로 성숙했는지 의문이 든다. 개를 키우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구원한다. 개를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럼 고양이를 한번 키워보세요. 나는 속으로 대답한다. 키우지 않는다고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좋아해서 참는 거랍니다. 정말로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걸 잘 드러내지 않는다. 서툴러서 다치게 할까봐, 어설퍼서 아프게 할까봐,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이렇게 연민하는 마음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랑이 꼭 옆에 두는 것,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리워하는 것, 마음을 분명히 하는 것도 사랑이다. 말의 표정. 거리를 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자는 사이건 같이 일을 하는 사이건 되게 최악의 상황이 되면 공간을 분리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렇게만 해도 얼마간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사회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은데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될 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괴로워진다. 군대는 딱 그런 곳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울 수가 없다. 전출도 마음대로 안 되니 버티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어느 선임병이 있었다. 그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찌든 사람이었다. 다른 병사들처럼 나도 그에게 먹잇감이 되었는데 내무반 생활이 아주 죽을 맛이었다. 차라리 야외 훈련을 나가는 게 더 편할 지경이었다. 괴롭힘을 당하는 후임마다 그에게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다. 휴가를 다녀오면 선물을 갖다 바치는 유형도 있었고 입에 혀처럼 달라붙어 아양을 떠는 유형도 있었다. 내가 그에게 택한 거리두기 방법은 정중한 말투였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조금씩 장난도 치고 가벼운 농담도 하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사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웃음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무시하는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덜끝만큼도 당신에게 내 감정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계급이 올라가고 내가 내무반의 주축이 되었을 때도 그에게 정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가 제대를 앞둔 때에도 바짝 군기가 든 신병처럼 말했다. 친근한 말투나 경계를 둔 말투를 그에게 쓰지 않았다. 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을 것이다. 자신이 나에게 아주 정중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가 제대하는 날까지 말의 거리를 풀지 않았다. 언어를 주고받았을 뿐 그와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나는 그가 무겁게 깨닫길 바랬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상대가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말을 건네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외면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말에는 표정이 있고 그 표정은 감정을 투영한다. 말의 표정이 관계의 거리다. 김병장님, 사격훈련 있습니다. 애는 표정이 없다. 김병장님, 사격훈련이지 말입니다. 애는 교감을 확인하는 표정이 있다. 점심 뭐 먹을까? 우리 뭐 먹을까? 는 다르다. 말의 뉘앙스, 어감은 마음의 표정이고 감정의 거리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을 배제한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빨리 관계의 거리를 살펴야 한다. 말로 존중하고 말로 칭찬하고 말로 인정하기는 쉽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 1mm 다가서는 건 달나라가는 궤도를 구하는 공식만큼 어렵다. 마음 한 줌을 얻지 못하면 100마디 아름다운 말이 내 것이 아니다. 삶에 응답하는 중. 뭐 하는 중이야?
만화책 보고 있어. 뭐 공부하고 있었어? 아, 영어 숙제하는 중이었어. 그 친구랑 어떻게 됐어? 아, 고백 받아줘서 연애 중이야. 무슨 중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나 동안을 말한다. 임신 중이라거나 잠자는 중과 같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근무 중이라거나 술 마시는 중과 같은 무슨 일을 하는 동안을 말한다. 여럿 가운데 하나를 뜻하기도 한다. 중이란 말은 정말 다양하게 쓰인다. 먹고 마시고 노는 중이라고 쓸 수도 있고, 버티고 힘내고 애쓰는 중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다. 이별 중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 와가는 중이라고 쓰기도 한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와중이나 도중, 진행 중에 있다. 그 삶이 끝나면 더 이상 중을 쓸 수 없다. 죽음에는 중을 붙일 수가 없다. 입원 중, 수술 중, 회복 중의 반대는 사망이나 영면이지 사망 중이라거나 영면 중은 없다. 그래서 살아야 하는 모든 행위는 중이다. 그게 너무나 당연해서 중을 생략한다. 생각한다는 생각하는 중이고, 외롭다는 외로워하는 중이고,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중이고, 힘들다는 힘들어하는 중이다라는 얘기다. 그러다 그것이 과거형이 되면 그동안의 시간이 납작하게 압축된다. 외로웠다는 외로웠던 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리웠다는 그리웠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랑했다는 사랑했던 적이 있었다는 의미로 대수롭지 않게 축약된다. 그 내면이야 어떻든 도중에 생략되면 담담해지고 그저 지나간 일이 된다. 지금 나는 어떤 도중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와중인가? 인생이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아놓은 것이다. 길거나 짧게 하는 일이 있고, 느긋하게 하거나 서둘러서 하는 일이 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있고, 좋아서 밥 먹는 것도 있고 하는 일도 있다. 어쨌거나 인생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이므로 그 모든 일이 살아있는 와중에 벌어지는 사건들일 테다. 삶 중에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는 중이고, 당신과 무언가를 먹는 중이다. 밥값을 벌어야 해서 일하는 중이고, 이왕 하는 일이라서 잘하기 위해 쓰는 중이고, 애쓰다 보니 재미도 있어서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다. 친구는 내게 전화를 하면 뭐 하고 있느냐고 그것부터 묻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거나 만화책을 보고 있다고 대답하면 심심하게 뭐 하냐고 한다. 같이 놀게 나와. 혼자 있는 중에서 친구랑 노는 중으로 바뀐다. 친구 동네에서 친구랑 노는 중에 친구랑 아는 여자애를 만나 첫눈에 반한다. 친구랑 노는 일에 관심이 점점 꺼지는 중이고, 그 여자애에게 자꾸 설레는 중이다. 모든 게 그렇게 도중에 시작된다. 누군가는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현재 누군가와 같이 사는 중이고, 누군가와는 헤어지는 중이다. 누군가는 아직 혼자 사는 중이고, 누군가는 막 새로 시작하는 중이다. 어떤 중이건 그 중들이 보태지고 모아져서 살아가는 중이 되므로 우리는 그 중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약간의 상투적인 교훈을 얻으면 된다. 나는 침대에 앉아 이 글을 쓰는 중이고, 그 여자애는 내가 모르는 사람 곁에서 드라마를 보는 중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각자 어디선가 살아가는 중이다. 열심히
자신의 삶에 응답하는 중이다. 나를 지키는 말들. 길을 잘못 드는 때가 있다. 으슥한 골목길이었다. 불량배들이 나를 둘러쌌다. 나는 연약했고 겁이 났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쩔 줄을 몰랐다. 호주머니와 책가방의 소지품들을 탈탈 털렸다. 한 녀석이 내 가방을 거꾸로 들고 쏟았다. 나중까지 오래도록 떠오르는 건 불량배들의 인상착의가 아니었다. 땅바닥에 나뒹구는 소지품들의 환하고 처참한 몰골들, 주먹질을 피해 잔뜩 웅크린 나의 비굴한 자세. 다음 날 담임 선생님에게 이 일을 알렸다. 억울했고 아직도 떨렸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네가 조심했어야지. 친구들과 같이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니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앞으로는 큰 길로 다녀. 나는 또다시 책가방을 털리고 있었고 날아드는 주먹을 피해 웅크리고 있었다. 나는 억울했는데 선생님은 그저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정리해버렸다. 그렇게 나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못했다. 사회생활에도 이렇게 잘못된 으슥한 골목길 같은 관계가 있다. 그걸 한눈에 보고 피하기는 어렵다. 미각을 드러내기 전까지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능적이고 예의가 있다. 쉽게 저항하기가 힘들다. 은연중에 태도를 가르치려 들고 은근하게 직업이나 능력을 깎아내리고 티나지 않게 자신이 베풀고 있음을 생색내고 자연스럽게 권위를 내세운다. 뭔가 불편하고 지분거리는데 그 말이나 행동을 바로 반박하거나 제지하기는 애매하다. 그들은 적당히 예의 있고 적당히 농담과 진담의 경계를 넘나들고 적당히 온화한 눈빛과 웃음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명 무시당했는데 이를 공론화하면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고 한동안 상대에게 끌려다녔다. 오히려 상대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려고 했었고 나의 태도에 주의하고 상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나를 신경 썼다. 나는 그렇게 심리적 약자가 되어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었다. 문득 그 골목길이 떠올랐다. 그때 나의 선생님에게 회복하지 못한 비굴이 어느새 나의 근성이 되어 있었구나. 만일 선생님이 그때 이런 나쁜 자식들 이라고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들은 범죄자고 너는 피해자라고 분명히 알려줬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나는 아마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골목길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였음을 인식했을 것이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한 그런 악한도 폭력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를 지켜주는 말들이 늘어난다면 정의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것이다. 그 골목길의 아이를 만나면 당신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분명하게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건 절대 네 잘못이 아니라고.